인도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머지않아 미국, 중국과 함께 G3에 편입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많습니다. 14억 인도 인구가 성장의 밑바탕입니다. 반면 프린스턴대 아슈카 모디 교수는 인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깨야 될 때라고 경고합니다. 인도 출신인 그는 두 개의 인도라는 책에서 부패한 정치, 일자리 부족, 환경 파괴, 낮은 교육 수준이 인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합니다. 책의 원제가 브로컨 인디아입니다. 모디 교수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부터 인도 정치와 경제 정책을 분석을 합니다. 가장 주목하는 경제 지표는 일자리입니다. 15세 이상 생산 연령 인구가 인도는 10억 명에 달합니다. 이 중 3억 3천만 명은 구직 경쟁에 지쳐서 그냥 쉬는 백수입니다. 경제활동의 46%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는 2억 명에 달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하면 빈곤이 확산합니다. 세계은행은 하루 3.2달러를 소비하는 능력이 없으면 빈곤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도의 빈곤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빈부격차는 혼란을 부추깁니다. 2022년에는 청년들이 기차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인도 철도회사가 당초 약속했던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입사 지원자가 무려 125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실업이 증가하면서 인도에선 타임파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TV를 보거나 동네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는 수학 천재가 넘치고 교육 수준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IT 기업 임원 상당수가 인도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빈곤층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15%만 글로벌 경제가 요구하는 읽기 능력과 계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은 정부가 나눠준 노트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몇 개의 명문대를 제외하곤 의심스러운 학위 또는 가짜 학위를 남발하는 대학이 넘친다고도 비판합니다. 교육이 망가지면서 인도 부자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냅니다. 인도인들이 해외 유학으로 지출한 금액이 2003년 2억 3,700만 달러에서 2008년 20억 달러로 5년 새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자는 가난한 다수와 부자로 나뉜 두 개의 인도는 정말 다른 나라라고 한탄을 합니다. 인도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입니다. 저자는 인도 초대 총리 네루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먼저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네루 정부는 중공업 정책에만 매달리다가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를 부도위기에 내몰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인도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후발주자인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을 석권해버립니다. 지금도 인도는 상당수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세에 눌린 인도 기업인들은 제조업에 진출하기를 망설이고 돈 벌기 쉬운 건설업과 금융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 총리 역시 일자리 창출에 실패를 합니다. 빈부격차와 종교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가 됩니다. 위기를 느낀 간디 총리는 1975년부터 2년간 비상통치 독재를 하다가 자신의 경호원에게 살해가 됩니다. 저자는 인디라 간디를 포함해 수많은 인도 정치인들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쓴다고 지적을 합니다. 2019년 인도 선거에 쓰인 자금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자금보다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검은 돈을 제공한 범죄자나 기업인들은 권력과 특혜를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2021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임명한 장관의 31%가 폭행, 살인, 살인미수, 강간, 납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인도 하원 의원 중 중대범죄에 연루된 비율이 29%입니다. 민주주의와 공동체 규범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 셈입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불평등이 심화하면 사회 혼란은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인도 집권당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종교 갈라치기를 통해서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가 무슬림 탓 또는 외국인 탓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극우 힌두 민족주의, 힌두투바가 정치권에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의 종파 갈등은 심각합니다. 1946년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서로를 학살하는 캘커타 대학살이 벌어지는데 이때 5,000명에서 1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1948년 힌두 민족주의자에 의해 살해가 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역시 8살 때부터 힌두투바 단체에 가입한 것은 물론 힌두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디는 2002년 구자라트주에서 발생한 힌두교도의 무슬림 학살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자라트주 수상이 바로 모디였습니다. 2020년에는 무슬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종교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때 임신한 무슬림 여성은 병원에서 쫓겨나서 아이를 잃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도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상당수 정당들이 친힌두투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정치와 종교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디 총리는 힌두교 4대 성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까지 추진 중입니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5년에는 정부 차원의 통계 조작 의혹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인도의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을 때인데 2013년에서 2014년 회계연도의 인도 GDP 성장률이 과거 추정치였던 4.1%에서 6.3%로 급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도 정부가 GDP 계산법을 새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인도의 저성장을 가리키는데 새로운 GDP 계산법은 인도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통계 왜곡뿐만 아니라 빈곤층을 나락에 빠뜨리는 정책도 강행을 합니다. 2016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이 대표적입니다. 모디는 새 화폐를 도입해서 검은 돈이나 지하 경제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범죄자들은 검은 돈을 손쉽게 새 화폐로 교환한 반면 현금에만 의존하던 빈곤층들은 새 지폐를 구하지 못해서 생필품을 구하는데도 상당 기간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슬로건인 메이크 인 인디아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제조업의 세계 수출 비중은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1.5%에 갇힌 지가 오래입니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비판적인 언론에는 서슴없이 자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2022년 인도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최하위권인 150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힌두투바의 비판적인 언론인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인도는 밑도 끝도 없이 인도를 장밋빛으로 보는 시각에 경종을 울립니다. 또 초대 네루 총리가 어떻게 근대화에 실패했는지, 그의 딸 인디라 간디는 카스트와 종교를 이용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모디 총리는 힌두투바를 앞세워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인도 경제가 나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의 실패와 공공윤리의 부재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투명한 경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인도 경제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더 많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도의 부패는 줄어들 것이고 성장률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도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인도의 미래까지 어둡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나간 역사의 실패를 곱씹고 교훈을 얻으려는 것은 이 책의 미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도가 중국을 앞설 것이라는 1980년대 서방의 예측은 지금까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도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다릴 것인가? 생각의 상자 피치였습니다.